그런 집안 출신이 명절 예법에 대해 뭘 알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조용히 붙이기나 해요.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끓는 기름처럼 제 마음에 튀었습니다. 순간 부엌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명절을 앞둔 들뜬 공기 속에서 저 혼자만 멈춰버린 섬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저는 이주희 35입니다. 남들은 성공했다고 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 모두가 부러워하는 강남의 초고층 아파트에 살고 제 이름 앞에는 대한민국 최고 대기업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이 집 안에서 저는 그저 가난한 집 출신의 며느리일 뿐입니다. 그날은 2023년의 가을 추석을 며칠 앞둔 주말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저희 집 부엌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해마다 명절이면 온 친척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여셨고 그 모든 준비의 책임은 을의 제 몫이었습니다. 주희야, 저는 아무렇게나 붙이는 게 아니란다. 우리 집안의 격이라는 게 있어. 시어머니는 갓 부쳐낸 동태전 하나를 못마땅한 얼굴로 뒤집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 없이 묵묵히 밀가루와 계란물을 묻혔습니다. 제 옆에서는 남편 석진 씨가 신문을 읽는 척하며 애써 이 상황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지만 어머니의 날카로운 말 앞에서는 늘 작아지는 남자였습니다. 부엌 한편에 놓인 오래된 괴종시계가 틱탁 하고 무심한 소리를 냈습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가문의 역사라며 가져오신 시계였습니다. 그 시계 소리는 제게 시간이 흐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이 집안에서 이방인으로 견뎌야 하는 시간을 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대단한 손님들이 오실 게다. 내 처신 하나하나가 우리 집안의 얼굴이 된다는 걸 명심하렴. 그 대단한 손님이라는 말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 존재는 시어머니의 체면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저와 석진 씨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지금의 저와는 너무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한 남자와의 결합이 아니라 거대한 편견과 싸워야 하는 외로운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어머님, 제가 뭘 더 도와드릴까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답했습니다. 도와,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이리 줘봐. 내가 직접 해야 속이 편하지. 어머니는 제 손에서 뒤집개를 채가듯 가져가셨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담긴 무시와 경멸이 수천 마디 말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부엌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서늘한 가을 바람에서 희미하게 밴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담근 장이 가득한 장독대는 저 현관 밖 오래된 신발장 옆에 있었습니다. 그 신발장 또한 이 집안의 전통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이 저에게는 낯설고 저를 밀어내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참, 이번에 오는 김 변호사 사모님은 명문가 출신이라더라. 너도 보고 좀 배우렴. 사람은 뿌리가 중요하거든. 또다시 저의 뿌리를 언급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어떤 결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집의 식탁에 하나의 진실이 놓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진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숫자 1을 생각이 다르시다면
6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숫자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결혼 전 석진 씨와 처음으로 그의 부모님을 뵈러 가던 날이 기억납니다. 저는 이틀 밤낮으로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제 진심이, 제 사랑이 그분들께도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석진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겉으로는 깐깐해 보여도 속은 따뜻한 분이야. 걱정 마, 주희 씨. 그 말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어쩌면 그저 제가 너무 긴장해서 모든 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속 장소였던 한정식 식당에 묵직한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될 분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한치에 흐트러짐 없는 옷차림.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에서 저는 보이지 않는 벽을 느꼈습니다. 따뜻함과는 거리가 먼 차가운 평가의 눈빛이었습니다. 안거라. 그것이 제가 들은 첫마디였습니다. 식사가 오가는 내내 시어머니는 제게 부모님 직업이며 형제 관계 졸업한 대학 같은 것들을 물으셨습니다. 마치 면접관처럼 제 대답 하나하나에 점수를 매기는 듯 했습니다. 제가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시다. 지금은 은퇴하신 아버지와 평생 주부로 살아오신 어머니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시어머니의 입가에 스친 미세한 비웃음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고생을 몰라서 그래도 주희 양은 야무져 보이니 다행이구나. 칭찬인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너의 배경은 보잘것없지만이라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냅킨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석진 씨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반찬만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옆에 앉아 있는데도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낀 것은 결혼식 날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수많은 하객 앞에 섰을 때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는 대신 아들의 옷매무새만 만져주셨습니다. 마치 저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지금 거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 속에 저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 미소 뒤에 얼마나 큰 불안과 외로움이 숨어 있었는지를. 사진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붙잡아 두지만 그 순간에 담긴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 기록하지는 못합니다. 그 상처는 결혼 생활 내내 보이지 않는 잉크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해서 애써 외면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선명하고 아픈 흔적을 남겼습니다. 신혼집을 꾸리던 때였습니다. 저는 따뜻한 원목 가구와 부드러운 색감의 패브릭으로 우리만의 아늑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육중하고 고풍스러운 가구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채아가 집안의 중심은 어른이 잡아주는 거란다. 너희는 아직 뭘 잘 몰라. 어머니는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괴종시계를 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힘들게 고른 모던한 디자인의 벽시계는 그대로 현관 구석에 버려졌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쓸 공간인데 저희 의견도 조금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곁에 있던 석진 씨가 제 팔을 슬쩍 잡아당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발 그만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좋으라고 해주시는 거잖아. 그냥 감사히 받자응.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의견, 제 취향, 제 공간은 없다는 것을. 저는 그저 이 집안의 방식에 순응해야 하는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괴종시계의 틱탁 소리는 제 삶의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지독히 외로운 날에도
시계는 어김없이 울렸습니다. 마치 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감시하는 시어머니의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계추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석진 씨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고, 넓은 집에는 저와 시계 소리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내 이름, 내 인생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끝없는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확인해 보니 회사 비서실에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부사장님 방금 전하신 MA 프로젝트 최종 프레젠테이션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짧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몇 글자가 제 안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렇다. 나는 이 집의 무력한 며느리이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다. 밖에서는 수백억 원의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수많은 직원들의 신뢰를 받는 리더였다. 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거실의 괴종시계 소리가 여전히 틱탁 하고 울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소리가 저를 짓누르지는 못했습니다. 언젠가 이 시계 소리를 멈추게 할 힘이 내게도 있다는 것을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집 안에서도 진짜 이주희의 시간을 살겠다고. 그날의 다짐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집안은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분주함의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제가 있었습니다. 주희야, 이리 와서 이것 좀 보렴.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으로 부르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장을 봐온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갓 잡은 생선부터 최고급 한우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각종 나물들까지 마치 큰 식당의 주방을 방불케 했습니다. 올해는 손님이 더 많이 오실 게다. 그러니 음식도 2배로 해야 할 게야.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제게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다라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산더미 같은 재료들을 보며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이걸 정말 다 해야 한단 말인가? 회사에서 밤을 새워 프로젝트를 마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바로 이 집의 명절 준비였습니다. 어머님, 이걸 전부요. 올해는 음식을 좀 주문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잘하는 곳을 아는데. 주문이라니.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어디서 그런 근본 없는 소리를 하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며느리 손으로 직접 음식을 장만했어. 그게 정성이고 법도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성과 법도라는 단어가 쇠사슬처럼 저를 올가매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석진 씨가 부엌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과 마주치자 그는 슬그머니 시선을 피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나 서재에서 확인할 서류가 있어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 엄마. 남편은 그렇게 도망치듯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도와주기는커녕 이 숨 막히는 상황에서 저를 혼자 내버려 둔 것입니다.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하루 종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부엌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나물을 다듬고 전을 부치고 탕국을 끓였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었고 뜨거운 불 앞에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지시만 내렸습니다. 간이 좀 싱겁구나. 채는 더 가늘게 썰어야지. 고기 핏물은 제대로 뺐니? 저는 묵묵히 시어머니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마치 감정이 없는 로봇처럼.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성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노동 착취이자 길들이기였습니다. 가난한 집 출신 며느리를 이 집안의 방식대로 조련하려는 시어머니의 집요한 의지. 저는 그 의지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시댁 식구들이 한두 명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석진 씨의 고모 즉 시고모님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시고모님을 부엌으로 이끌었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니다, 명절인데 당연히 와야지. 어머 새아가 고생이 많구나. 시고모님은 제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듯했지만 그 눈빛에는 호기심과 평가의 시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생은요, 형님. 다 배워야 하는 과정이지요. 우리 주희가 아직은 손이 좀 느려서 제가 옆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손이 느리다는 말,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움직여 이미 대부분의 일을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확인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 조카 며느리는 어찌나 야무진지 몰라. 집안 대소사를 혼자서도 척척 해내잖아. 역시 근본 있는 집안 애들은 다르다니까. 시고모님과 시어머니는 저를 앞에 세워두고 존재하지도 않는 다른 며느리와 비교하며 칭찬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뜨거운 기름 앞에서 달아오른 얼굴보다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에 낯이 더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서재에 있던 석진 씨가 나왔습니다. 고모 오셨어요. 그는 반갑게 인사를 하더니 이내 제 쪽을 한번 쳐다보고는 황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아, 제가 중요한 통화할 때가 있어서요. 저녁 식사 때 뵐게요. 남편은 또다시 그렇게 저를 외면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시고모님이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짓거리를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내일은 본 행사가 있는 날이니 오늘 밤에 이걸 다 끝내놓아야 한다. 그릇 하나라도 흠집 내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자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응어리는 더욱 단단하게 뭉쳐졌습니다. 내일 이 집안의 모든 어른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수많은 눈들 앞에서 또다시 평가받고 재단될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뽀드득 소리를 내며 닦여나가는 그릇처럼 제 마음속 상처들도 언젠가는 깨끗이 씻겨 내려갈 수 있을까요? 아니,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깨트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지긋지긋한 편견의 그릇을. 추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집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친척들이 거실을 가득 메웠고 아이들은 복도를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공기 중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뒤섞여 겉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화목한 명절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인공이 아닌 무대 뒤에서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는 소품 담당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주했습니다. 새아가 이쪽으로 과일 좀 더 내오너라. 주희야, 저기 어르신들 찻잔이 비었다. 얘 이따 차례상에 올릴 탕국은 식지 않게 잘 보고 있거라. 시어머니는 연극의 총감독처럼 거실 한가운데 앉아 제게 쉴 새 없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하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과 거실을 수십 번도 더 오갔습니다. 친척들은 제게 가벼운 눈인사를 건네거나 고생이 많다는 영혼 없는 한마디를 던질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무언의 동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시선 속에서 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이자 안주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름 없는 하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석진 씨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남자 친척들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촌 형들과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누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거운 과일 접시를 들고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갈 때도 그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았지만 애써 외면했을 겁니다. 아내가 겪고 있는 이 부당한 상황에 개입하는 대신 그는 자신만의 안락한 세상으로 도피해 버린 것입니다. 차례가 끝나고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식탁을 점검하고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드디어 저도 자리에 앉아 밥 한 술을 뜰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쉴 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희야, 너는 저기 작은 상에 따로 앉아서 아이들 좀 챙기거라. 어른들 식사하시는데 정신 사납잖니.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이 앉아있는 작은 상으로 향했습니다. 어른들이 둘러앉은 크고 화려한 식탁과 제가 앉은 작고 초라한 상, 그 거리만큼이나 멀게 느껴지는 간극. 저는 꾸역꾸역 밥을 입으로 넘겼습니다. 밥 알에서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러움만이 소금처럼 짜게 번져나갈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른이신 시댁의 큰아버님께서 집안을 둘러보시며 감탄하셨습니다. 재수 씨 집이 참 좋습니다. 이만하면 우리 집안의 체면이 제대로 서는구먼.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칭찬에 우쭐해진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힐끗 쳐다보시더니 보란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주버님 감사합니다. 집안의 격을 지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대대로 살아온 가풍이라는 게 있으니 그걸 지키고 가르치는 게 저희의 몫이지요. 거기까지였다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진짜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랍니다. 특히 근본이 없는 사람들은 집의 소중함이나 가문의 품격 같은 걸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밥상머리 교육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본. 그 한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대화소리가 갑자기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거실 괴종시계의 틱탁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반찬을 집어주려던 젓가락을 허공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아,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집안의 격과 제가 지키고 싶었던 삶의 품격은 애초에 다른 것이었군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뜨거웠던 가슴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그 순간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침묵이 어색했던지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하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식탁의 대화는 어색하게 다시 이어졌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제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변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
더 이상 당신들의 편견 속에 나를 가두지 않겠다.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맛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아이들의 식사를 마저 챙겨주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제 등 뒤로 시어머니의 못마땅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괴종시계의 소리를 의식하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더 크고 더 단단한 나만의 시계가 째깍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반격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시끌벅적했던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화려했던 명절의 흔적들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속에서 저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 또다시 겪은 그 수치심이 제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설거지를 하고 널브러진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일찌감치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분들의 뒷모습에서는 어떠한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은 그저 사소한 해프닝에 불과했다는 듯이 모든 정리가 끝났을 때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 꺼진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제게는 외로움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이 넓은 도시에 이 화려한 집안에서 기댈 곳 하나 없는 제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서재에 틀어박혀 있던 석진 씨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는 대신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희 씨,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오늘 엄마가 좀 심했어. 미안해. 그 말은 너무나 가볍고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제 침묵에 그가 더 초조해졌는지 한 걸음 더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 기분 상한 거 알아.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응, 그러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나중에 그 말 또한 얼마나 무책임한가. 항상 그는 나중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실망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진 씨, 당신은 오늘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제 차가운 물음에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야, 엄마가 사람들 앞에서 당신한테 너무 무안을 줬지. 그게, 아니, 틀렸어.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오늘 잘못된 건 당신이 내 옆에 없었다는 거야. 제 단호한 말에 석진 씨는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우물쭈물하더니 변명 같은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그게 그럼 내가 거기서 뭘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 온 친척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대들기라도 하라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체념의 웃음이었습니다. 대들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옆에 서서 내 손 한 번만 잡아줬으면 됐어.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논쟁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대답이었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석진 씨는 더 이상 저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에 그 무거운 침묵 속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저와 남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문도 함께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눕는 대신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사람은 차분해지는 모양입니다. 제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돌멩이에 파문이 일지 않는 깊고 차가운 호수.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환한 화면 불빛이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바탕화면에는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우며 제 청춘을 바친 곳. 저의 노력과 능력을 온전히 인정해주는 유일한 세계.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라는 역할에 갇혀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울고만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석진 씨의 보호를, 시어머니의 인정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업무 메일을 확인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검색창을 열고 조용히 몇 글자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속법 전문 변호사 상담, 그리고 증여, 재산 관련 법률. 엔터키를 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내일 저는 제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이 전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밤새 검색했던 법률 용어들은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맴돌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무지 속에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늘 질끈 묶고 있던 머리도 단정하게 내렸습니다. 제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어디 가니? 오늘 장 볼 게 아직도 산더미인데.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어머님. 클라이언트와의 약속이라 미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일에 대해 늘 하찮게 여기던 시어머니는 역시나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해? 며느리는 집안일이 우선이야. 저는 그 말에 대꾸하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여 보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구두를 신는 제 등 뒤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잠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강남의 화려한 법무법인이 아니었습니다. 검색 끝에 찾아낸 서초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법률사무소다운 따뜻한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차분한 인상의 한 여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박민서 변호사였습니다. 상담실에 마주 앉아 저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해보세요. 그 한마디에 지난 몇 년간 꾹꾹 눌러왔던 감정의 둑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 전 첫 만남의 그 차가운 눈빛부터 명절마다 겪어야 했던 부당한 노동과 언어폭력, 그리고 바로 며칠 전 제 존재의 근본까지 부정당했던 그 순간까지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조하고 담담하게 사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을 보고하는 것처럼. 박 변호사는 단 한 번도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검토하듯 제 이야기를 경청했고 가끔씩 중요한 부분을 메모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그녀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박 변호사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려는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이주희 씨, 지난 몇 년간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히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주희 씨의 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권리. 그 단어가 낯설면서도 강렬하게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그저 참고 견뎌야 하는 며느리의 의무만을 생각해왔을 뿐 제게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메모했던 종이를 제 앞으로 돌려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시부모님 명의의 재산이라도 남편에게 상속될 경우 그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면 아내에게도 명백한 권리가 생깁니다. 주희 씨의 사회적 지위와 소득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여분에 해당됩니다. 순간 안개 속에 갇혀 있던 것처럼 답답했던 눈앞이 환하게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여분 contribution portion. 시어머니가 그토록 무시했던 저의 사회생활과 소득이 역으로 저를 지킬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주희 씨의 급여 명세서, 생활비 이체 내역 시댁을 위해 지출했던 모든 영수증, 심지어는 주희 씨의 사회적 성공이 시댁의 명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간접적인 증거들까지도요. 이것은 더 이상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철저한 증거의 싸움입니다. 감정과는 증거의 싸움입니다. 그녀의 말은 제 머릿속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마치 복잡하게 얽힌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를 파악한 것처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법률사무소를 나섰을 때 해는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차갑게만 느껴졌던 가을 바람이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고 무력한 며느리 이주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찾기 위해, 제 삶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명확한 전략을 세우고 움직이는 프로페셔널 이주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제게 또 다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의 감시 아래 순종적인 며느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밤이 되면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저만의 비밀스러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제 작은 서재는 이제 이 전쟁의 사령부가 되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조언대로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수입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급여 명세서와 연말정산 서류들을 회사 내부망을 통해 출력했습니다. 두꺼운 종이 뭉치를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지난 10년간의 제 치열했던 삶의 무게를 새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청춘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비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매달 시어머니의 통장으로 꼬박꼬박 붙였던 생활비. 저는 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몇 년치의 은행 거래 내역을 모두 뒤져야 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이체 기록들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돈으로 생활하면서 저를 돈 한 푼 못 버는
무능한 며느리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시댁을 위해 지출했던 영수증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명절 선물, 부모님 생신, 선물 각종 경조사비, 심지어 가끔씩 드렸던 용돈까지 저는 제 카드로 결제했던 내역들을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그 금액들을 합산해 보니 지난 몇 년간 제가 시댁을 위해 쓴 돈은 웬만한 중산층 가정의 1년치 연봉과 맞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서재에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스캐너가 돌아가는 미세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갈까봐 심장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 손잡이가 덜컥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들짝 놀란 저는 반사적으로 스캔하던 서류들을 책상 아래로 밀어넣고 재빨리 업무용 보고서 파일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잠이 깬 석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안 자고 뭐해 또 회사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응, 마무리할 게 좀 남아서 먼저 자요. 남편은 제 모니터를 의심스럽게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하품을 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굳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킬 뻔했다. 이 비밀스러운 작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 밤을 새워 과거의 기록들을 뒤지는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책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서류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결혼 초 연말정산을 위해 모아두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자를 열어 낡은 은행 거래 내역서들을 하나씩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기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 제 개인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금액이었기에 저는 단번에 그 돈의 용도를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석진 씨가 아주 곤란한 얼굴로 제게 부탁을 해왔었습니다. 아버님의 작은 사업이 갑자기 위기에 처했다며 이번 고비만 넘기면 몇 달 안에 꼭 갚겠다고.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받았던 막대한 액수의 성과급을 전부 그에게 주었습니다. 가족이 된 사람의 어려움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거래 내역서에 찍힌 그 날짜.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오래된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 근처에 찍힌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기는 아버님 사업이 위기에 처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강남 아파트에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잡지에서 봤다며 고집했던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유럽에서 직접 수입해온 고가의 가구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 피땀 어린 돈은 시아버님의 사업 위기를 막는 데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허영심을 채우고 이 집안의 체면을 세우는데 고스란히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저를 속였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시나 경멸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이자 기만이었습니다. 저의 사랑과 신뢰를 철저히 짓밟은 행위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석진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석진 씨, 그가 무심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 저녁 식사 후에 아버님,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족 모두 모인 자리에서요. 제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석진 씨는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무슨 할 말인데?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제 말에는 더 이상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움에 석진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실의 괴종시계가 틱탁 하고 울렸습니다. 내일 저녁 이 집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그 어느 때보다 길고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신경은 식사 후에 있을 이야기에 쏠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고 시아버지 역시 굳은 얼굴로 말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석진 씨만이 불안한 듯 연신 물컵만 들이켤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약속대로 온 가족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제가 소파 중앙에 앉아 시어머니는 맞은편에 팔짱을 낀 채 앉았습니다. 마치 취조라도 하겠다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자. 온 가족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까지 해야 할 이야기가 대체 뭔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리 준비해둔 작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밤새 정리했던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더 이상 오해와 무시 속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투는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처럼 차분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제 태도에 시댁 식구들은 순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혼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달 어머님 통장으로 보내드린 생활비 이체 내역입니다. 저는 첫 번째 서류를 시어머니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절이나 생신 각종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정리한 목록입니다. 두 번째 서류가 그 옆에 놓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지난 10년간 저의 소득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더니 이내 다시 비웃음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나랑 회계 장부라도 따지자는 거냐. 며느리가 그 정도 하는 건 당연한 의무고 도리야. 그걸 지금 생색내려고 이런 유난을 떠는 게냐. 생색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말을 받아쳤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며느리의 도리를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저를 그리고 제가 이 가족을 위해 쏟은 노력과 기여를 단 한 번도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늘 근본 없는 집안 출신이라며 제 모든 것을 무시하셨지요. 제 입에서 근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가 낮에 있었던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제가 오늘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소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서류 가방 안쪽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고 빛바랜 종이 한 장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뒤바꿀 이 집안의 가장 추악한 비밀이 담긴 증거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그 낮고 빛바랜 은행 거래 내역서 한 장을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석진 씨의 시선이 동시에 그 종이 위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결혼하고 1년 뒤 제 개인 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기록입니다. 당시 석진 씨는 제게 아버님 사업이 어려워져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의 일인이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에 제가 받은 성과급 전액을 망설임 없이 드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거실의 모든 공기를 장악할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돈이 빠져나간 날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님 사업과는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더 꺼내 테이블 위에 흩뿌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이 아파트 내부를 공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돈은 아버님 사업 자금으로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집 이 거실의 바닥을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깔고 저기 저 샹들리에를 다는 데 쓰였습니다. 어머님의 허영과 이 집안의 체면을 위해서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조용한 거실은 모든 소리가 멈춘 진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드디어 이 가면들이 벗겨지는구나.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분노 대신 차가운 해방감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석진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나를 속였어. 바로 그때였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시어머니의 손에서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체면과 위신이라는 갑옷이 한순간에 깨져나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자백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석진 씨,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속이고 어머니의 탐욕에 동조했던 자신의 비겁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 그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을 지배하던 것은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오직 괴종시계의 틱탁 소리만이 마치 이 집안의 위선에 대한 장송곡처럼 느리고 무겁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가족이라는 연극이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들이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위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파편들은 마치 산산조각 난 우리 가족의 위선처럼 보였습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후회나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 네가 감히 이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저 근본도 없는 것이.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새하얗게 질렸던 얼굴은 어느새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네가 뭔데 돈 몇 푼 보탰다고. 이 집안의 어른 행세라도 하려는 게야. 이 집이 어떤 집안인 줄 알고. 감히 너 같은 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명예와 품격이 있는 곳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진실 앞에서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사람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려 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것처럼 가족의 평화를 깨뜨린 악녀인 것처럼 몰아가려 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뭐라도 말 좀 해봐요. 저게 지금 며느리로서 할 소리냐고요. 시어머니는 옆에 앉은 시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늘 아내의 그늘 뒤에 숨어 있던 시아버지. 저는 그가 이번에도 침묵으로 아내의 편에 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만하시오. 나지막하지만 뼛속까지 울리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을 뜬 채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했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뭘 당신이 저지른 일이오. 당신의 그 끝없는 체면과 허영이 결국 이 모든 걸 망쳐버렸소. 시아버지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하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아내의 욕심을 묵인하고 동조해온 자기 자신에 대한 뒤늦은 자책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안의 비극은 시어머니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아버지의 침묵과 그리고 저는 고개를 돌려 석진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혼란의 중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너진 모습, 시아버지의 자책, 그리고 남편의 절망. 그 모든 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던 서류들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다시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 침착한 행동에 세 사람의 시선이 모두 제게로 향했습니다. 이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명확하고 단호한 경계를 그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마음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답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게는 시간이 그리고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며칠간 이 집을 떠나 있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거실의 침묵을 깨뜨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특히 석진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듯 몸을 들썩였습니다. 주희 씨, 그게 무슨 말이야? 가지마 제발. 저는 그의 애원을 외면했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나 뒤늦은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기 전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세 분이서 의논해 주세요. 뭘 의논하라는 게냐?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지, 그리고 각자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를요. 제가 돌아왔을 때 그 답을 들려주세요. 그 답을 듣기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자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이 관계를 위해 애쓰고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공은 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이 철컥하고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디든 이 집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그 집을 나온 저는 택시를 타고 무작정 서울의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곳은 없었지만 발길은 자연스럽게 제가 가장 익숙한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도심의 한적한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제 돈으로, 제 이름으로,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이주희로서 방키를 받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맞은 것은 완벽한 정적과 깔끔한 공기였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낡은 괴종시계 소리도 희미하게 배어있던 된장 냄새도 없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똑같은 도시의 불빛이었지만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마다의 치열한 삶을 살아내는 경이로운 풍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물 속에 몸을 담그자 지난 몇 년간 강철처럼 버텨왔던 몸의 긴장이 눈 녹듯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샤워 가운을 걸친 채 룸서비스로 저녁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근본 없다며 싫어하시던 파스타와 와인 한 잔,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미각을 되찾는 의식처럼 식사를 마친 저는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호텔에 비치된 하얀 메모지와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끝났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그리고 제가 직접 모은 증거들. 그것들은 제 손에 쥐어진 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패를 복수를 위해 사용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파괴가 아니라 재건이었습니다. 올바른 질서와 존중이 있는 관계의 재건. 저는 펜을 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인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명확하고 간결한 조항들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조건들. 첫째,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 석진 씨 세 사람 각자의 진심 어린 사과. 둘째, 다시는 제 출신과 부모님에 대한 그 어떤 언어적, 비언어적 모욕도 없을 것. 셋째, 저의 사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완전한 자율권 보장. 넷째, 향후 어떠한 가족 갈등 상황에서도 남편 석진 씨는 방관자가 아닌 제 편에 서서 저를 보호하고 지지할 것. 네 가지 조항을 쓰는 동안 제 손은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통첩이었습니다. 한편 제가 떠난 강남의 아파트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어젯밤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찻잔 조각, 아무도 치우지 않은 식탁, 집안을 감싸고 있던 완벽한 질서와 위선이 무너지자 그 민낯은 초라하고 어지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처음으로 며느리이자 아내가 없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지가 화가 나봤자지. 며칠 바람 쐬고 나면 제 발로 기어들어오게 돼 있어 두고 보라고.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려는 오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소. 주희가 왜 집을 나갔는지 정말 모른단 말이오. 내가 뭘 어쨌다고요. 난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한 것뿐이에요. 그놈의 체면, 그놈의 가문, 그 허울 좋은 껍데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잃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소.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하며 언쟁을 벌이려 할 때였습니다. 지금까지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석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헬쑥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두 분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말다툼이 뚝 그쳤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방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든 건 바로 저입니다. 석진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그 사이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주희 씨가 지난 몇 년간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건 제 책임입니다. 그는 부모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결심을 굳힌 얼굴이었습니다. 주희 씨가 우리에게 과제를 남겼습니다.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아니,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의 손가 통화 버튼을 누르는 것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숨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여보세요. 주희 씨, 나야. 어젯밤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 이야기했어. 당신이 남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았어. 혹시 내가 지금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도 될까? 직접 만나서 우리의 답을 이야기하고 싶어. 석진 씨의 전화를 받고 1시간쯤 지났을까? 호텔 방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헬쑥하고 지친 얼굴의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늘 입던 비싼 양복이 아닌 평범한 면바지에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변호사라는 갑옷을 벗어 던지고 오직 한 여자 앞에 선 남자로서 온전히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는 대신 제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앉아요.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답은 우리가 틀렸다는 거야.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틀렸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비겁했어, 주희 씨. 당신이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나는 늘 도망쳤어. 어머니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나는 당신 편에 서주지 못했어. 오히려 내 안위를 위해 당신의 상처를 외면했지. 남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나는 자격이 없었어. 그는 처음으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직시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 인테리어 공사에 썼던 그 돈, 당신을 속였던 거 평생을 가도 씻을 수 없는 내 잘못이야.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 정말 미안해.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깨가 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랑 아버지도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하셔. 그리고 당신이 내리는 어떤 결정이든 어떤 조건이든 전부 따르겠다고 하셨어. 이것이 우리 가족의 대답이야.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가 정말로 변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었습니다. 바닥까지 추락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한 가족의 뒤늦은 성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이 관계를 재정립해야 했습니다. 당신의 사과는 잘 들었어, 석진 씨. 하지만 이건 당신과 나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신라호텔 한식당 라연 별실에서 뵙도록 하죠. 거기서 아버님과 어머님의 대답을 직접 듣겠어요. 다음 날 오전 11시 저는 약속 장소인 신라호텔 한식당의 별실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고즈넉한 풍경이 내다보이는 조용하고 정갈한 공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석진 씨가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세 사람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자리의 무게와 달라진 관계의 균형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깊은 자책감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아가, 그동안 미안했다.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나의 침묵이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진심으로 사과하마. 그는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은 시어머니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입술만 달싹일 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이 그녀의 목소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듯했습니다. 정갈한 한정식 집의 조용한 별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김이 나는 찻잔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 꼿꼿했던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다. 이것은 어쩌면 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되찾으려는 노력일지도 모른다. 제 마음을 덮고 있던 단단한 얼음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아가, 아니 주희야, 내가 전부 잘못했다. 나의 옹졸한 편견과 아집이 너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텔에서 밤새 적었던 메모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분의 사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가족으로 지내기 위한 몇 가지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정한 4가지 조항을 차분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출신에 대한 모욕 금지, 사생활 존중, 그리고 남편의 역할. 제 말이 이어지는 동안 세 사람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들을 뿐이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석진 씨가 모두를 대표하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조건들, 아니, 우리 가족이 지켜야 할 규칙들, 전부 따르겠어. 약속할게. 저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찻주전자를 들어 비어있는 4개의 찻잔의 차를 따랐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복수도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한 해 매듭을 풀고 서로에게 최소한의 존중을 약속하는 조용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몇 주가 흘렀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했지만 흉터 위에 새살이 돋아나도록 돕는 연고처럼 우리 가족의 관계 위를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저와 석진 씨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문 앞에 서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해져 왔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저희를 맞은 것은 시어머니의 어색하지만 노력하는 미소였습니다. 왔느냐? 어서 들어오너라. 저녁 준비 다 되었다.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가시돋친 권위 대신 조심스러운 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정갈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과시하기 위한 산해진미가 아닌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가정식이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대화는 자주 끊겼습니다. 평생을 체면과 과시로 대화를 이어왔던 시어머니는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한 침묵이 저는 싫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대화보다 차라리 진실된 침묵이 훨씬 더 편안했습니다. 이 나물 입에 맞니? 네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한번 묻혀봤다. 시어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의 의견을 물어본 것, 그것은 결혼 생활 내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맛있어요. 그 순간 제 옆에 앉은 석진 씨가 제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조용히 식사만 하셨지만 이따금
저와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희미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는 제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내가 할게. 너는 가서 과일 좀 먹고 있거라. 작지만 너무나 큰 변화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니 익숙한 괴종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틱탁, 틱탁. 예전에는 저를 감시하고 옥죄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그저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무심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거짓되지 않은 진짜 우리 가족의 자리로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찌는 듯했던 가을의 햇살은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에 자리를 내주었고 세상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저와 석진 씨는 거실 창가에 나란히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여전히 우리의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저를 질식시킬 것 같았던 그 사진이 이제는 더 이상 아프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석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아직도 가끔 마음이 아파. 저 때의 나에게 돌아가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고 싶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저 사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니까. 상처를 지우는 게 아니라 상처를 딛고 더 단단해지는 게 중요한 거겠지.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가며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상처를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존엄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경계선을 그었고 그 선 안에서 비로소 온전한 저 자신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나 의무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묶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상처를 마주하고 사과하는 용기를 통해 비로소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무언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묵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대화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석진 씨는 이제 제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상처는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고 우리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부딪히고 맞춰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면을 쓴 채 서로를 대하지 않으니까요. 석진 씨가 제 어깨 위로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춥고 고요했지만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이 공간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품격과 가문이 아닌 한 인간의 삶 그 자체로 존중받는 것. 제가 그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배운 것은 어쩌면 그 단순한 진실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몇 주가 흘렀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했지만 흉터 위에 새살이 돋아나도록 돕는 연고처럼 우리 가족의 관계 위를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저와 석진 씨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문 앞에 서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해져 왔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저희를 맞은 것은 시어머니의 어색하지만 노력하는 미소였습니다. 왔느냐? 어서 들어오너라. 저녁 준비 다 되었다.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가시 돋친 권위 대신 조심스러운 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정갈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과시하기 위한 산의 진미가 아닌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가정식이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대화는 자주 끊겼습니다. 평생을 체면과 과시로 대화를 이어왔던 시어머니는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한 침묵이 저는 싫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대화보다 차라리 진실된 침묵이 훨씬 더 편안했습니다. 이 나물 입에 맞니? 네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한번 묻혀봤다. 시어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의 의견을 물어본 것. 그것은 결혼 생활 내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맛있어요. 그 순간 제 옆에 앉은 석진 씨가 제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조용히 식사만 하셨지만 이따금 저와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희미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는 제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내가 할게. 너는 가서 과일 좀 먹고 있거라. 작지만 너무나 큰 변화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니 익숙한 괴종시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틱, 탁, 틱, 탁. 예전에는 저를 감시하고 옥죄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그저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무심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거짓되지 않은 진짜 우리 가족의 자리로.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첫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석진 씨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진, 석진 씨가 문득 거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끔 저 사진을 보면 아직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저렇게 행복하게 웃는 당신 옆에서 나는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저는 그의 손 위로 제 손을 가만히 포겠습니다.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마요. 저 사진은 우리에게 약속이었어. 그리고 우리는 이제야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배우고 있는 중인걸. 제 말에 그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상처를 통해 배운 교훈을 끌어안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끔씩 무심한 말씀을 툭 던지시지만 이제 그 옆에는 어머니 그건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서툴게나마 대화에 참여하려 애쓰십니다. 우리의 관계는 아마 평생에 걸쳐 조율하고 노력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그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조용히 덮고 있었습니다. 해원재윤이란 누군가를 이기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뒤틀린 것을 바로잡고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질서를 세워 마침내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나긴 싸움을 통해 제 남편을, 시부모님을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롯이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처럼 삶의 한가운데서 억울한 마음을 풀고 자신만의 해원을 찾아가는 더 많은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사이다 사연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첫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석진 씨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진, 석진 씨가
문득 거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끔 저 사진을 보면 아직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저렇게 행복하게 웃는 당신 옆에서 나는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저는 그의 손 위로 제 손을 가만히 포겠습니다.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마요. 저 사진은 우리에게 약속이었어. 그리고 우리는 이제야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배우고 있는 중인걸. 제 말에 그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상처를 통해 배운 교훈을 끌어안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끔씩 무심한 말씀을 툭 던지시지만 이제 그 옆에는 어머니 그건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서툴게나마 대화에 참여하려 애쓰십니다. 우리의 관계는 아마 평생에 걸쳐 조율하고 노력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그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조용히 덮고 있었습니다. 해원계획이란 누군가를 이기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뒤틀린 것을 바로잡고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질서를 세워 마침내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나긴 싸움을 통해 제 남편을 시부모님을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롯이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처럼 삶의 한가운데서 억울한 마음을 풀고 자신만의 해원을 찾아가는 더 많은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사이다 사연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